2024년 가을 서울 강남구의 어그룹 본사 회의실. 70세의 박순덕은 오래된 검은색 코트를 단정히 여미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50년 가까이 가정부로 일해온 그녀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고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들과 여성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어그룹고 한태준 회장의 자녀들이었다. 장남 한승우 52, 차남 한승민 48, 장녀 한지영 45. 그들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불쾌함이 뒤섞여 있었다. 도대체 왜 가정부 따위를 이 자리에 부른 거요? 한승우가 변호사를 향해 날카롭게 물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70대의 노련한 변호사 김정우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친필 유언장입니다. 공증까지 마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다. 그녀는 3개월 전 한태준 회장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40년 동안 한 가문의 별채에서 살며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했던 그녀에게 회장은 단순한 고용주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정체를 그녀는 철저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한태준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재산의 30%를 박순덕에게 유증한다. 그녀는 50년 가까이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며 나에게는 그 어떤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였다.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녀가 있다면 내가 남긴 2번째 봉인된 편지를 개봉하라. 그곳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다. 미쳤어? 이게 무슨 소리야? 한지영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30%라니. 그게 얼마인 줄 알아? 약 2조 원이야. 한승민은 차갑게 웃었다. 이건 사기야. 저 노파가 아버지를 속인 거라고.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를 이용한 거야. 순덕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녀도 이해할 수 없었다. 회장님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한승우가 변호사에게 다가갔다. 2번째 편지, 그거 당장 개봉하시오. 김정훈 변호사는 주저하며 고개를 저었다. 유언에 따르면 이 편지는 법원의 입회하에만 개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요? 박순덕 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시선이 순덕에게 쏠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50년간 감춰온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열어보십시오. 순덕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비공개 회의실. 법원 직원의 입회하에 2번째 봉투가 개봉되었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을 때 그 내용은 어가의 모든 구성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박순덕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다.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고 내가 평생 사랑한 단 한 사람이었다. 1974년 나는 부모님의 반대로 그녀와 헤어져야 했다. 그때 그녀는 이미 임신 3개월이었다. 나는 비겁하게도 재벌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선택했다. 순덕은 홀로 아이를 낳아 키웠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한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한민준. 내가 10년 전 사업 파트너로 받아들인 민준은 내 친아들이다. 순덕과 나의 아들이다. 민준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순덕 또한 평생 침묵을 지켰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용서를 구한다. 회의실은 무덤처럼 조용했다. 한승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한민준.
그 작자가 형제라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이건 한민준. 현재 42세로 어그룹의 해외사업부 본부장으로 있는 인물. 순덕의 성을 따르지 않고 한씨 성을 쓴 것은 20대 초반 호적을 정리하면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성을 따른 것이었다. 회장은 그를 7년 전 전략적으로 그룹에 영입했고 실력으로 인정받은 민주는 빠르게 승진했다. 순덕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50년간 지켜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왜 이제야? 왜 이렇게? 김정훈 변호사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입니다.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실시한 검사입니다. 한태준 회장과 한민준 씨의 친자 관계가 99.99% 확률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승민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음모야. 저 노파가 아버지를 조종한 거라고. 조심하시죠.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법정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 문서가 있습니다. 고인께서 지난 40년간 박순덕 씨와 한민준 씨를 위해 몰래 설립한 신탁기금 관련 서류입니다. 현재 가치로 약 500억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40년을 살아온 별채로 돌아왔다. 작지만 깨끗한 방, 오래된 가구들, 벽에 걸린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녀는 1952년생으로 전쟁 직후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72년 20살의 순덕은 한태준을 만났다. 당시 한태준은 서울대 경영학과 3학년이었고 순덕은 대학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아가씨였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고 뜨거웠다. 태준은 순덕에게 프로포즈했고 순덕은 행복했다. 하지만 1974년 태준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어그룹은 당시 중견기업이었지만 재계 서열 20위권의 탄탄한 기업이었다. 태준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사랑이냐 가문이냐. 태준은 고민 끝에 가문을 선택했다. 그는 재계 10위권 기업의 딸 이예숙과 정략 결혼을 했다. 순덕은 그때 이미 임신 3개월이었다. 순덕은 혼자 시골로 내려가 아이를 낳았다. 1975년 1월 한민준이 태어났다. 그녀는 식당, 공장, 청소부 등 온갖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웠다. 민주는 똑똑했고 착했다. 순덕은 어떻게든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1985년 태준이 순덕을 찾아왔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고 가정부로 일할 것을 제안했다. 당신과 아이를 평생 책임지고 싶소.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비겁한 나를 용서해 주시오. 순덕은 망설였지만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들의 교육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그녀는 지난 40년간 어가의 별채에서 가정부로 살았다. 태준과 그녀는 다시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은 몰래 민준의 학비를 대주었고 장학금 명목으로 생활비를 보냈다. 민준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MBA를 마친 뒤 외국계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리고 7년 전 한태준 회장이 직접 그를 스카우트했다. 민준은 어머니의 과거를 알지 못했다. 순덕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회장님,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 어가의 본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실에서 한승우, 한승민, 한지영 남매가 모여 있었다. 30%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이야. 한승우가 위스키 잔을 돌리며 말했다.
저 노파가 민준에게 그 지분을 넘긴다면 오빠, 더 큰 문제가 있어. 한지영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한민준의 능력을 봐. 해외 사업부 실적이 3년 연속 30% 성장이야. 사내에서 그를 지지하는 임원들이 많아. 만약 그가 적자라는 사실이 공식화되고 지분까지 손에 쥐면 이사회에서 우리를 밀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한승민이 비웃었다. 40년 넘게 그룹을 이끌어온 우리를 갑자기 나타난 사생아 놈이 밀어낸다? 말도 안 돼. 한승우가 일어났다. 민주는 아직 자신의 출생 비밀을 모르는 것 같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법적으로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한지영이 오빠를 쳐다봤다. 박순덕을 처리한다. 한승우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 노파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 민주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인일 뿐이고 유언장도 법적 공방으로 무효화할 수 있어. 한지영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오빠, 그건 너무 뭐?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야. 한승민이 끼어들었다. 저 노파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잖아. 사고사로 처리하면 돼. 그날 밤 한승우는 사석에서 만난 한 남자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그는 전직 정보기관 요원 출신으로 이제는 문제 해결사로 활동하는 인물이었다. 깨끗하게 처리해야 해. 흔적 없이. 한승우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염려 마십시오. 70대 노인이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건 흔한 사고죠. 같은 시각 한민주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온 전화를 받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민준아. 순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금 밤 11시인데요. 내일 만나서. 아니야. 지금 당장 와야 해. 엄마가 늦기 전에 말해야 할 게 있어. 민주는 불안함을 느꼈다. 30분 후 그는 어가본가 별채에 도착했다. 어머니가 40년간 가정부로 일했던 그 집. 그는 어릴 때부터 이곳이 불편했다. 재벌가의 별채에서 사는 가정부의 아들. 친구들에게 어머니 직업을 말하기 부끄러웠던 청소년 시절의 기억들.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50년 전의 사랑, 정략 결혼, 그리고 비밀. 내 아버지는 한태준 회장님이셨어. 민준의 손에서 찻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다. 뭐라고요?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주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난 7년간 한태준 회장 밑에서 일했다. 엄격하지만 공정했던 회장. 가끔 자신을 유난히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그 시선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럼 제가 억울해. 적절한 말이에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평생 내게 거짓말을 한 거야. 민주는 고개를 떨구었다. 분노와 슬픔, 혼란이 뒤섞였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유언장에 모든 걸 적으셨어.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 그때 창밖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렸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어머니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누구세요? 침묵.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민주는 재빨리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별채를 청소했다. 40년간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본관으로 가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손에는 세탁물이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계단 중간쯤에서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계단이 미끄럽다. 평소와 다르게. 순덕이 조심스럽게 다음 계단에 발을 디디는 순간 그녀의 발이 미끄러졌다. 바구니가 공중으로 떨어지고 그녀의 몸이 뒤로 기울었다. 엄마. 누군가 순덕의 팔을 붙잡았다. 민준이었다. 그는 어젯밤부터 어머니가 걱정되어 새벽에 다시 찾아왔던 것이다. 순덕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쳐다봤다. 민준아. 민준은 계단을 자세히 살펴봤다. 계단에 무언가 기름진 물질이 발라져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았다. 실리콘 오일. 무색무취라 눈에 띄지 않는 물질이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누군가 엄마를 해치려 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CCTV가 있었지만 이 계단 구간은 사각지대였다. 교묘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이 집을 떠나는 게 안 돼요. 민준의 눈빛이 결연해졌다. 엄마가 평생 당한 고통을 이제 그냥 물러서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요. 회장님,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을 지킬 거예요. 그날 오후 민주는 어그룹 본사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하게 사람을 만났다. 그는 대학 동기로 현재 검찰에서 일하는 강재혁이었다. 재혁아, 내가 부탁이 있어. 무슨 일인데? 민주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강재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살인 미수라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왜 나한테? 증거가 없어. 그리고 상대가 어그룹의 후계자들이야. 일반 경찰로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될 거야. 나는 어머니를 지켜야 해. 강재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볼게. 그리고 민준아. 응? 조심해. 재벌가 상속 분쟁은 생각보다 더 무섭거든. 순덕은 더 이상 별채에 혼자 있을 수 없었다. 민주는 어머니를 자신의 아파트로 모셨다. 40년 만에 순덕은 어가를 떠났다. 그날 저녁 민준의 아파트 거실에서 두 모자는 마주 앉았다. 순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민준아, 엄마 때문에 내가. 엄마, 이건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제 문제이기도 해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한태준 회장님이 남기신 유언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평생 갚지 못한 빚을 갚으려는 마지막 시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들로서 엄마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가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다음 날 민주는 어그룹 내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조심스럽게 접촉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재무본부장 이광수 상무였다. 그는 한태준 회장 시절부터 그룹을 지켜온 베테랑이었다. 상무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민준 본부장, 무슨 일인가? 회장님의 유언장에 대해 들으셨죠? 이광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네. 그리고 자네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민주는 놀랐다. 어떻게? 나는 회장님을 40년 가까이 모셨네. 회장님이 자네를 어떤 눈빛으로 보시는지 몰랐을 것 같나? 그리고 박순덕 씨. 그분도 평범한 가정부가 아니었지. 이광수가 한숨을 쉬었다. 회장님은 평생 그분을 사랑하셨어. 하지만 재벌가의 굴레가 그 사랑을 짓밟았지. 상무님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라니? 한승우 부회장 편인가요? 아니면? 이광수가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나는 어그룹 편일세.
그리고 회장님의 유언을 존중하는 편이고, 자네가 만약 그룹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자네를 지지하겠네. 이것은 시작이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동맹을 구축해 나갔다. 해외 사업부에서 함께 일한 젊은 임원들, 개혁을 원하는 중간 관리자들, 그리고 한태준 회장의 경영 철학을 존중하는 고참 임원들. 하지만 한승우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이사회 멤버들을 하나씩 만나며 민준을 견제했다. 한민준은 검증되지 않은 인물입니다. 아무리 혈연이라 해도 그룹의 경영권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재벌가의 권력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승우는 정면 대결로는 민준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준은 실력이 검증된 인물이었고 사내에서도 인망이 두터웠다. 그래서 그는 더 교묘한 방법을 택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한승우는 외부 감사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외 사업부의 베트남 프로젝트에서 심각한 회계 부정이 발견되었습니다. 한승우가 서류를 펼쳤다. 약 300억 원의 자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고 그 책임은 본부장인 한민준에게 있습니다. 이사회는 술렁였다. 민준은 침착하게 답했다. 부회장님, 그 프로젝트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3개월 전에 내부 감사를 요청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한승민이 비웃었다. 시정 조치?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닌가? 증거 인멸이라니요. 민준이 자신의 태블릿을 들어 올렸다. 여기 모든 거래 내역과 시정 보고서가 있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한승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른 카드를 꺼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해외 법인 계좌로 개인적으로 송금한 50억 원의 용도는? 이사회실이 다시 술렁였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50억은 횡령 아닙니까? 한지영이 끼어들었다. 본부장님, 당신은 회장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회사 돈에 손을 댄 겁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50억 원은 베트남 빈민가 학교 건립 기금입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추진하시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이었고 저는 그것을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여기 베트남 교육부의 승인 서류와 건립 계획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승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정상적인 절차 없이 개인 계좌를 경유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이사회는 한민준 본부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표결이 시작되었다. 12명의 이사 중 7명이 찬성했다. 민주는 직위 해제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주는 복도에서 이광수 상무를 만났다. 상무님, 제가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이광수가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잘못한 게 없네. 하지만 이건 법과 규정의 싸움이 아니야. 권력 싸움이지. 그리고 권력 싸움에서는 정의가 항상 이기는 게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야지. 자네도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 해. 그날 밤 민주는 좌절감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다. 순덕은 아들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민준아,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예상했어요. 하지만 순덕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40년간 어가에서 살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 가정부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녀 앞에서 비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민준아, 엄마가 아는 게 있어. 뭐요? 순덕은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5년 전 한승우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주식 투기를 한 적이 있어. 그때 큰 손실을 받고 회장님이 몰래 메워주셨지. 엄마가 서재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서류를 본 거야.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 증거가 남아있을까요? 회장님은 모든 걸 기록하시는 분이었어. 어딘가에 분명 남아있을 거야. 어디에 보관하셨을까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다. 회장님의 개인 금고, 서재 뒤편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가 있어. 비밀번호는? 비밀번호를 아세요? 순덕이 슬픈 미소를 지었다. 74만 1215.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1974년 12월 15일. 민주는 결심했다. 제가 들어가서 찾아올게요. 하지만 지금 본가에는 한승훈의 가족이 살고 있어.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3일 후 어가에는 큰 행사가 있었다. 한승우의 부인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였다. 상류층 인사 100여 명이 초대되었고 본가는 손님들로 붐볐다. 민주는 케이터링 업체 직원으로 변장하고 본가에 들어갔다. 검은 양복에 흰 장갑, 그리고 낮게 눌러쓴 모자. 경비들은 파티 준비로 정신이 없어 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민주는 주방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향했다. 회장의 서재는 3층에 있었다. 하지만 2층에서 갑자기 누군가와 마주쳤다. 한지영이었다. 당신, 한민준? 민주는 재빨리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한지영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케이터링 직원이 부족해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한지영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준을 훑어봤다. 이상하네요. 당신은 지금 직위 해제 상태인데 우리 집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그때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와인 잔을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한지영이 잠깐 시선을 돌린 순간 민주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사라졌다. 어머, 저기요. 하지만 민주는 이미 3층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서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40년 전 어머니가 청소했던 그 공간. 책장에는 수백 권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가 말한 대로 책장 뒤편을 살펴봤다. 경제학 서적 섹션 뒤 벽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7-4-1-1-2-1-5.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여러 봉투와 서류들이 있었다. 민주는 재빨리 내용을 확인했다. 한승우의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증거,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문서. 한승민의 탈세 증거. 민주는 손이 떨렸다. 이 서류들은 어가 형제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다. 하지만 왜 한태준 회장은 이것들을 숨겨뒀을까? 그때 서재 문이 열렸다. 역시 여기 있었군. 한승우가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경비원 2명이 있었다. 그 서류 내려놓게. 민주는 서류를 꼭 껴안았다. 이게 무서우신 겁니까? 부회장님의 과거가 드러나는 게. 한승우가 차갑게 웃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 서류들을 보관하신 게 아니야.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였지.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안 계셔. 그래서 저와 어머니를 제거하려는 겁니까? 제거? 그건 너무 과격한 표현이지. 한승우가 손짓했다. 그냥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당신 어머니는 가정부였고 당신은 외부인이야. 경비원들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민준은 창문을 확인했다. 3층이었다. 뛰어내릴 수는 없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서 저를 죽이시게요? 바보 같은 소리 마. 우리는 폭력배가 아니야. 한승우가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을 부를 거야. 당신은 지금 무단 침입과 절도를 저지른 거야. 그 서류들은 회사 기밀 문서고
민주는 옵션을 계산했다. 경찰이 오면 이 서류들은 압수될 것이고 한승우는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 그때 갑자기 서재문이 다시 열렸다. 오빠, 잠깐만요. 한지영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뭐야, 지영아?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한지영이 민준을 쳐다봤다. 저도 유 원장 때문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버지가 원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뭘 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한승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빠는 모르셨겠지만 저는 알아요. 한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가 박순덕 씨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2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늘 외로워 보이셨어요. 하지만 별채에 가실 때만큼은 평온해 보이셨어요. 지영아, 지금 무슨... 오빠, 우리 그만해요. 이 싸움은 이길 수 없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거스르는 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한승우는 동생을 노려봤다. 하지만 한지영은 물러서지 않았다. 민준 씨, 가세요. 그 서류들 가지고 가세요. 지영아, 오빠 만약 경찰을 부르면 저도 증언할 거예요. 민준 씨를 오빠가 함정에 빠뜨렸다고. 한승우는 주먹을 쥐었다 펴길 반복했다. 결국 그는 뒤로 물러섰다. 후회할 거야, 지영아. 민주는 서류를 챙겨 서재를 나왔다. 한지영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세요. 저는 항상 그분을 존경했어요. 다음 날 민주는 확보한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다. 동시에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한민준입니다. 한태준 회장의 친아들이며 지난 7년간 어그룹 해외사업부에서 일해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다. 민주는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저는 오늘 어그룹의 경영진이 저와 제 어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벌인 일련의 범죄 행위를 고발합니다. 그는 계단에 뿌려진 실리콘 오일, 조작된 회계 감사, 그리고 한승우와 한승민의 과거 비리를 모두 공개했다. 언론은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재벌가 상속 분쟁, 살인 미수까지 70대 가정부 재벌 회장의 첫사랑이었다. 어그룹 후계자들, 비리 의혹. 어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주가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 어머니의 안전과 명예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민준은 어머니가 기다리는 아파트로 돌아갔다. 순덕은 TV로 기자회견을 지켜봤다. 민준아, 괜찮겠니? 괜찮아요, 엄마. 이제 세상이 알았어요. 엄마가 평생 숨기고 살아야 했던 진실을요. 순덕이 아들을 껴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는 충분히 강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고 40년간 고개 숙이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한편허가 본가에서는 비상가족회의가 열렸다. 한승우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이게 다 내 때문이야. 지영아, 내가 그 자식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한지영은 침착했다. 오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을 따랐어야 했어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셨어. 가정부한테 30%를 준다니. 한승민이 끼어들었다. 형님, 지금 중요한 건 대책이야.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 변호사팀이 방어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 한승우가 벽을 쳤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해. 한민준의 과거를 파헤쳐. 그자도 분명 약점이 있을 거야. 하지만 한지영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그날 밤 그녀는 순덕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이 열리자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이사님, 민준 씨, 어머니와 이야기를 좀 나눠도 될까요? 순덕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한지영이 들어오자 순덕은 황급히 일어나려 했다.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한지영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사과드리러 왔어요. 이사님, 아니, 지영이라고 불러주세요. 한지영이 순덕 옆에 앉았다. 어렸을 때 기억하세요? 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을 때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주시고 밤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잖아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어머니보다 순덕 씨가 더 큰 위로가 됐어요. 한지영도 눈물을 흘렸다. 저는 오빠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돈과 권력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지영 씨, 저는 증인으로 나설 거예요. 오빠들이 한 일을 증언할 거예요. 그리고 한지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제가 가진 주식 15%를 민준 씨에게 양도하겠어요. 민준이 놀라서 소리쳤다. 그건 안 됩니다. 민준 씨, 당신이 이 그룹을 이끌어야 해요. 오빠들은 이미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버지의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7년간 지켜봤어요. 하지만 이사님의 지분까지 포기하시면 전 괜찮아요. 저는 디자이너예요. 제 일이 있어요. 재벌가 경영은 저한테 맞지 않아요. 한지영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이게 아버지가 진짜 원하셨던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이끄는 거요. 순덕이 한지영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지영 씨. 정말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한승우와 한승민은 결국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횡령, 배임, 살인 미수교사 혐의였다. 검찰 조사실에서 한승우는 완강히 부인했다. 저는 아무것도 한 적 없습니다. 모두 조작된 증거예요. 그럼 이 통장 거래 내역은 뭡니까?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15년 전 회사 자금 80억 원이 당신의 차명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자금을 왜 차명 계좌로 보냅니까? 그리고 그 돈이 주식 투기에 사용된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한승우는 말문이 막혔다. 다른 조사실에서 한승민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탈세 증거가 명백했다. 저는 세무사의 조언을 따랐을 뿐입니다. 세무사가 당신에게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소득을 숨기라고 조언했습니까?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형제들은 구속되었다. 언론은 또다시 들끓었다. 어그룹 후계자들 구속. 재벌 2세들의 비리 40년간 은폐되다. 14장 재판의 시작.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어그룹 상속 분쟁 및 경영진 비리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70대의 박순덕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히 입고 증인석에 섰다. 5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법정에서 이야기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증인은 1974년 한태준 씨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민준 측 변호사가 물었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연인이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하지 못했습니까? 한태준 씨의 부모님이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어가는 재벌이었으니까요. 그때 증인은 임신 중이었습니까? 순덕은 눈물을 닦았다. 네, 3개월이었습니다. 한태준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석의 한승우가 벌떡 일어났다. 저건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는 아버지를 유혹해서.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다. 증언은 계속되었다. 순덕은 40년간 가정부로 일하며 겪은 일들, 한태준 회장이 몰래 보내준 지원, 그리고 끝까지 지켜온 침묵에 대해 이야기했다. 증인은 왜 40년간 침묵하셨습니까? 양육비라도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저는 한태준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아들이 재벌의 사생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순덕의 증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다음 증인은 한지영이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오빠들의 범죄를 증언했다. 저는 5년 전 우연히 장남 한승우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해외 법인 명의로 자금을 이전한 뒤 개인 투자에 사용했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웠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가 동생을 노려봤다. 하지만 한지영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변호사는 한태준 회장이 남긴 마지막 비디오 메시지를 제출했다. 회장이 사망하기 한 달 전에 녹화한 것이었다. 법정의 스크린에 한태준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70대 후반의 그는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나는 이 영상을 통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와 마지막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법정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나는 50년 전 사랑하는 여인을 버렸습니다. 박순덕. 그녀는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었지만 나는 비겁하게도 가문과 재산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평생 고통받았고 우리 아들 민주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화면 속의 한태준은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나의 적자들, 승우, 승민, 지영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랑보다는 의무를 가르쳤고 행복보다는 성공을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한승우와 한승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내 친아들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정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그를 회사에 영입한 것은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재산의 30%를 박순덕에게 유증합니다. 그것은 50년간의 사랑과 미안함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민준이 어그룹을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는 내가 그룹을 창업할 때 가졌던 초심을 가진 유일한 사람입니다. 화면 속의 한태준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순덕,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민준, 내가 자랑스럽다. 승우, 승민, 지영, 너희도 사랑한다. 하지만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아라. 행복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온다. 영상이 끝났다. 법정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방청석에서는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순덕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민주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한승우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피고인 한승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한승민은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판결이 남아 있었다.
유언장에 관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고 한태준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그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박순덕 씨에게 유증된 재산 30%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한민준 씨가 고 한태준의 친자임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었으므로 그는 법적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순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50년간의 투쟁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본 재판부는 한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가족,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바람은 가족들이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파한 후 복도에서 민주는 한승우와 마주쳤다. 한승우는 수갑을 찬 채 교도관들에게 이끌려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한승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이겼구나. 이긴 게 아닙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 잃었어요. 가족을요. 한승우는 쓸쓸히 웃었다. 가족. 우린 애초에 가족이었던 적이 있었나?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 아버지. 한승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저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늘 나를 실망스러워 하셨지. 그건 아니에요.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는 형님을 사랑하셨어요. 단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셨을 뿐이에요. 한승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교도관들이 그를 이끌고 갔다. 6개월 후 어그룹은 새로운 체제로 재편되었다. 민주는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고집했다. 저는 한승우 부회장과 한승민 상무의 복귀를 원합니다. 이사회는 술렁였다. 이광수 상무가 물었다. 회장님,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재벌가의 무게에 짓눌린 피해자요. 아버지는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셨어요. 저는 그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직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5년간 실적으로 증명해야 해요. 그 후에 복귀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민주는 직접 교도소를 방문했다. 한승우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왜 왔나? 형님께 제안이 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한승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너는 바보야. 내가 나가면 다시 너를 끌어내리려 할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형님을 믿고 싶어요. 우린 형제니까요. 형제. 한승우가 웃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냉소가 아니라 쓸쓸한 미소였다. 그래, 우린 형제지. 지긋지긋한 형제. 형님,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하길 바라셨어요. 한승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순덕은 유산으로 받은 돈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한태준 마이너스 박순덕 교육재단.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순덕은 연설했다. 저는 평생 가정부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겼죠. 하지만 저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멀리서나마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볼 수 있었으니까요. 청중들은 조용히 귀 기울였다. 이 재단은 제 인생의 마지막 꿈입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지영이 순덕을 찾아왔다. 순덕 씨, 제가 재단 일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지영 씨, 저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냥 재벌 2세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우며 살고 싶어요. 순덕은 한지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함께 좋은 일 합시다. 두 여인은 포옹했다. 한 사람은 평생 가정부로 살았고, 한 사람은 재벌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 1년 후, 한태준 회장의 기일. 어그룹 가족묘에 모든 식구들이 모였다. 민준, 순덕, 한승우, 한승민, 한지영.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한승우는 출소 후 회사의 사회공헌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한승민은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다. 교도소 생활은 그들을 변화시켰다. 민준이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봤다. 어머니 순덕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아버지,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50년 만에 엄마가 아버지를 당당하게 찾아뵙습니다. 순덕이 천천히 무덤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비석을 만졌다. 여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이제야 당신 곁에 올 수 있게 됐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74년 젊은 한태준과 순덕이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순덕은 그 사진을 50년간 간직해왔다. 이 사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날. 당신이 프로포즈했던 날이에요. 순덕은 사진을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저는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당신도 저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것도 알아요. 한승우가 다가와 순덕 옆에 섰다. 그리고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순덕이 놀라서 한승우를 쳐다봤다. 한승우가 계속 말했다. 아니, 순덕 씨, 제가 많이 미안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승우 씨, 저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당신이었죠.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한승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한승민과 한지영도 함께 절을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순덕을 침입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 사랑한 여인이었고 그들의 인생에 큰 교훈을 준 사람이었다. 민주는 이 광경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바라던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어그룹은 민준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는 사람 중심 경영을 내세웠다.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했다. 순덕은 재단 활동에 전념했다.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그들을 직접 만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한지영은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며 동시에 자신의 디자인 사업도 키워나갔다. 그녀는 재단 수익금 중 일부를 자신의 사업 이익으로 보충하며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왔다. 한승우와 한승민은 천천히 변해갔다. 그들은 더 이상 권력의 정점에 서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들의 일에서 의미를 찾았다. 한승우는 사회공헌팀에서 일하며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한승민은 해외에서 신사업을 개척하며 그룹의 미래를 준비했다. 5년이 흘렀다.
민주는 이제 어그룹을 국내 10위권에서 5위권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순위가 아니었다. 그룹의 이미지가 변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어그룹을 따뜻한 기업이라고 불렀다. 어느 봄날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한강을 걸었다. 엄마, 행복하세요? 순덕은 미소 지었다. 응, 행복해. 내가 곁에 있고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어서.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라도 행복하셔서 다행이에요. 민준아, 엄마는 불행하지 않았어. 엄마에게는 너라는 최고의 선물이 있었으니까. 순덕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 엄마,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아버지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두 모자는 한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저 멀리 어그룹 본사 빌딩이 보였다. 한때는 순덕에게 고통의 상징이었던 그곳.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에필로그 10년 후 2035년 순덕은 80이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재단에서 일하며 젊은이들을 격려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재단을 찾아왔다. 이사장님, 저를 기억하세요? 순덕은 고개를 갸웃했다. 10년 전 이사장님께서 장학금을 주신 김민지예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아, 민지, 기억해. 많이 컸네. 네, 저는 이사장님 덕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의사가 됐어요. 민지가 밝게 웃었다. 그리고 오늘 이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의사가 됐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사장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의 배경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야.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구나.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이사장님, 저도 이제 남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제가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자. 그날 저녁 가족 모임이 있었다. 민준의 집에 모든 가족이 모였다. 순덕, 민준과 그의 아내, 한승우와 한승민, 한지영과 그녀의 남편, 그리고 손주들까지. 저녁 식사를 하며 한승우가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가 아버지 기일이죠?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승우는 이제 순덕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함께 가시죠. 우리 모두. 그래야지. 우린 가족이니까. 한승민이 웃으며 말했다. 식사가 끝나고 순덕은 거실 창가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반짝이는 불빛들. 민준이 어머니 옆에 섰다. 엄마, 뭐 생각하세요? 그냥 지난 세월을 생각하고 있어. 5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평화로운 날이 올 거라고. 엄마가 이겨내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낸 거야. 너 그리고 승우, 승민, 지영이까지. 순덕이 아들을 쳐다봤다. 민준아, 엄마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야. 엄마는 이제 당당한 어그룹의 일원이야. 항상 그러셨어요, 엄마. 가정부였을 때도 엄마는 당당했어요. 순덕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지내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요.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다. 어딘가에서 한태준도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70대 가정부 박순덕의 반격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그녀는 증오가 아닌 용서로, 분노가 아닌 이해로 승리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단순히 재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엄과 가족을 되찾는 것이었다.
어가에는 이제 더 이상 가정부와 주인이 없었다. 모두가 평등한 가족이었다. 그것이 한태준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다. 끝.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것이다.